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터 비전을 통한 빅데이터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얘기해 볼 울산대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의미를 추출하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 좀 생소하실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 기반의 아니면 또 동영상 기반의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뭐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들은 텍스트 위주의 음성 위주의 얘기들이고 물론 이미지도 잘 생성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많은 학습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컴퓨터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컴퓨터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 비전을 다루기 위한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 학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란 여기 뭐 자료에 있으시다시피 보면요. 실제로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면 모두 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시각 인공지능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이 이름이 있어서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말대로 컴퓨터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인공지능 분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머신러닝과는 별도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적용한 그런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보면 우리가 핸드폰 얼굴에 갖다 대면 바로 얼굴을 찾고 얼굴을 인식해서 언락이 되죠. 그것도 이미 얼굴 검출과 얼굴 인식이라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법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예제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의 우리 시각적인 인지 능력, 눈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을 잘 모방을 해서 실제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핫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예제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바이시클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가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 실제로 단순히 어떤 복잡한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주변 환경들을 인식하고 이런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트래픽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객체들이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내가 지금 현재 멈춰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경적을 울려야 될지 급하게 멈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자동차에는 수많은 비전 카메라들이 이미 다 내부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카메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컬러 카메라, 3차원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 상황들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객체를 찾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영역을 찾는 겁니다. 즉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잘 보시면 컬러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가 지나다니는 차도는 약간 연한 약간 보라색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인도는 이런 다홍색으로 사람 영역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트래픽 사인 노란색으로 자동차는 이런 파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하나하나 화소화소마다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를 잘 분리를 해야만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때 현재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부터 아니면 동영상으로부터 비디오로부터 어떤 우리가
그 특정한 도메인에 맞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응용 분야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최근에 핫한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왼쪽 밑에 영상처럼 우리가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빅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데이터 셋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다 컬러링이 되어 있죠. 어떤 픽셀은 도로고 어떤 픽셀은 자동차고 어떤 픽셀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컴퓨터 비전에 아니면 머신러닝에 딥러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학습법을 사용한 뒤에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우리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율주행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오른쪽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뇌의 영상을 스캔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 영상을 스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위에 혹시나 병변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암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뭐 CT라든지 MRI 영상으로서 찾아내는 기법 또한 컴퓨터 비전의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도 하고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를 통해서 제조 공정에서도 어떤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과거와 같이 텍스트나 어떤 글자로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동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준다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제로는 우리가 글을 쓰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는 데 익숙하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SNS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 아니면 우리가 뭐 구글 뭐 검색 플랫폼이라든지 그래서 글자를 읽는 것보다는 실제로 영상이나 동영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낼 것인가 이게 아주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동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려면 도대체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그 빅데이터들에 대한 중에서 의미 있는 아주 코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미지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눈에는 어떤 디스플레이나 뭐 핸드폰이나 PC, 뭐 모니터를 통해서 하나의 뭐 컬러된 사진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행렬입니다. 즉 특정한 숫자로서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이렇게 팔자라는 그림이 있는 이런 이미지가 한 장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숫자는 실제로는 요 팔자라는 그림은 오른쪽과 같이 이런 숫자들의 모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행과 열이 있는 이런 숫자의 행렬로 모음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이 화소, 즉 하나의 값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TV 보시면 TV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 하나가 우리가 하나의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말로 화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하나 하나의 요 빛이 발광을 하는 발광체로 되어져 있는데 요 하나의 이런 특정 하나의 숫자 값이 매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이 하나의 빛 발광체 매핑이 되어져 있어서 0이면 뭐 어둡게 아니면 250이면 밝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미지는 하나의 행렬이다. 즉 이 어떤 그림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그리드한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형태의 숫자들의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는 이렇게 다음과 보다시피 2D 행렬로 되어져 있고 컬러 이미지는 이 하나의 화소별 숫자 값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RGB 값이라고 들어보셨죠? 빛의 삼원색 값이 값으로 매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범위는 0에서 255로 되어져 있는 범위고요. 아무리 커도 255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좀 그 밝기가 좀 바뀌어져 있긴 한데 가장 밝은 흰색이 255, 가장 어두운 색이 0입니다. 이건 실제로 값이 우리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어져 있는 것 빼고는 같은 이미지죠. 팔자가 이렇게 숫자들의 모음으로 8로 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는 우리 FHD로 찍어봐. 뭐 우리 크기 어떻게 바꿔줘 하는 게 이미지의 해상도고요. 그 해상도는 실제로는 이 행렬의 크기와 똑같이 매핑이 되어져 있다. 즉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 뭐다?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메라 찍으실 때 뭐
우리가 4K로 찍네, 8K로 찍네, FHD로 찍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미지 해상도라고 합니다. 즉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픽셀들의 개수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을수록 조금 더 그 높은 해상도,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들을 가지는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해상도 설정하는 오른쪽 탭이 하나 있는데 그 탭을 가지고 4K로 설정하시면 똑같은 화면의 범위라 할지라도 아래에 있는 화소값들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한 값과 많은 색상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얻어냈을 때 우리는 이미지 해상도가 이렇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요 가로 개수가 얼마, 요 개수가 몇 개고, 요 개수가 몇 개고, 요 개수 몇 개인지가 우리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해상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 한 픽셀당 우리는 크게는 작게는 8비트에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픽셀당 24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예제와 같이 1024 바이 1024의 크기를 가진 이미지면 대충 한 3메가 정도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당 3메가요. 근데 빅데이터는 우리가 뭐 1000만 개, 뭐 몇천만 개, 몇억 개 데이터를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는 생각보다 텍스트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어떻게 하면 저장할 건지 관리할 건지, 그리고 이 수많은 이미지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미지에 대한 처리도 정말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미지 셋에서 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뭐 아주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코어에 해당하는 추출한 걸 뽑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우리가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양이와 수많은 강아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 수많은 다른 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잘 해야만 얘는 고양이다, 개다, 강아지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 셋을 학습시킬 때 정말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수천 장, 실제로는 수만 장, 수천만 장, 많게는 수억 장까지도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용 데이터 셋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넷 같은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넷 사진의 이미지인데요.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포함을 해서 수만 가지의 우리가 카테고리를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수많은 데이터, 이 데이터 하나는 이미지는 용량도 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학습을 할 거냐, 처리하게 하기 할 거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엄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두 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처리 속도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기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GPU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기업이 되게 곽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산업들이 모든 우리가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미국에 있는 뭐 미국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는 컴퓨터만으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CPU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셋 학습을 위해서는 GPU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서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할 하드웨어가 필요할 거냐 때문에 엔비디아가 되게 핫한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저장 공간과 높은 처리 속도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청 크고 많은 용량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수업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 오늘은 이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거냐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학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제 기준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면 지능이 있다. 지능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뭐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가장 쉬운 예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심때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오늘은 어떤 점심을 먹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점심 메뉴를 고를까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어떻다? 수많은 가지수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가 어제는 뭐 먹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가 좀 당긴다든지 어떤 음식을 더 먹고 싶다든지 이런 기준점을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오늘은 나는 돈가스를 먹고 싶어. 오늘 냉면을 먹고 싶어. 이런 분류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공지능도 별건 없습니다.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앞에 있는 동물을 봤어요. 그 동물이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봤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개체는 고양이구나, 내가 보고 있는 개체는 강아지구나 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죠? 그 개체의 아니면 그 동물의 생김새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외형을 보고 판단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비전에서의 데이터 학습은 그 영상으로 찍혀진 개체의 색상 아니면 모양, 형태,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게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분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예제를 들면 이런 거죠. 코너의 개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색상 정보라든지 어떤 특정한 특성의 개수도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만 본다고 볼게요. 색상과 어떤 고양이의 체크 무늬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모았더니 여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의 동그라미 데이터가 강아지고 이 초록색의 네모 데이터가 고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색상은 이렇게 모여져 있고 요 코너 개수를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분포가 될 건데 이 둘을 잘 분류하는 우리가 분류면과 라인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했더니 요런 분류면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요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강아지구나. 요거보다 윗면에 있으면 고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하는 요 라인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걸 분류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2차원 평면에서 그거에 대한 라인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류면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의자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런 노트북이 있죠. 이건 실제로는 3D 데이터인데 이게 모양과 색상은 다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 데이터, 외형에 대한 구조 데이터로 어떤 의자와 노트북을 분류할 수 있는 요 면을 만든다면 우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하나의 선택기를 만들었다, 분류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진 않지만 또 다른 하나의 예제가 예측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죠. 오늘 뼈가 쑤시니까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네. 그러면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걸 보통 우리 회귀라고 하고 그 회귀라는 걸 통해서 현재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미래의 데이터셋 아니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얻는 과정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걸 보통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데이터셋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물론 수많은 종류의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보통 분류와 회귀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분류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미지 대규모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미지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크게 학습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도 학습이 있고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도 학습은 우리가 아까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가 고양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라벨이라고 하는데 이 라벨 데이터가 항상 페어로 있어요.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처럼 이게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캣이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이미지와 강아지 이미지를 두 개 넣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막 학습을 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는 우리가 고양이일 거야 라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습하는 디테일한 알고리즘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학습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규모 빅데이터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빅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할 때 우리가 이런 이미지 데이터도 주고 이거에 대한 캐시라는 정보를 줬다. 이 라벨을 줬다. 얘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어떤 개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고 하면 지도 학습입니다. 즉 정답을 줬다. 지도 학습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이미지와 이 캐시라는 정보와 매핑을 시키는 거죠. 얘는 캣이다, 얘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입력 데이터와 라벨이 있을 때 이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지도 학습 방법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동과 흡연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 운동을 좀 적게 하면 운동을 적게 하고 흡연이 많을수록 좀 건강하지 못한 질병이 있는 데이터셋을 주고 이런 분리 라인을 찾는 게 우리가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이 운동 데이터와 흡연 데이터를 주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걸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통적이죠.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는 말대로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미지는 주어지는데 그거다 라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학습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왜 이거 고양이 데이터인데 이 고양이 데이터가 고양이란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냐? 얘는 그 이미지가 고양이인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봤더니 이런 데이터끼리는 서로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즉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미지를 줬을 때 라벨이 없더라도 그 데이터들끼리는 서로 비슷한 성향이 있을 거잖아요. 이 비슷한 성향이 있는 데이터들끼리 모아놨더니 이 그룹핑을 했더니 요 그룹은 같은 데이터구나, 요 그룹은 같은 데이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대부분은 클러스터링, 그룹핑에 해당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에서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K-민즈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긴 한데 데이터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색상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데이터에서 추출을 했어. 근데 그거를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한번 시각화해봤더니 이런 십자 무늬의 위치별로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잘 봤더니 요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십자가는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초록색 십자가는 이렇게 묶을 수 있더라라고 우리가 그룹핑을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얘들끼리는 비슷하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한다. 자동차를 보고 있다. 물론 이미 지도학습을 통해 자동차를 잘 찾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타입의 자동차 모양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도하지 않았던 데이터다. 그러면 비지도학습을 활용을 해서 저거는 자동차하고 비슷하니까 자동차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조금 비지도학습은 다르지만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입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크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학습을 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너무 많은 시간과 우리가 힘을 많이 소모를 해야 돼요. 왜? 자동 이미지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동차를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요 영역은 자동차야, 요건 사람이야, 요건 사람의 뭐 눈이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체야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나 이렇게 라벨링을 했습니다. 다 떼어내거나 위치를 표시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학습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많든 적든 우리가 라벨이 없더라도 데이터가 좀 적더라도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또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이런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준지도 학습입니다. 우리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요 두 개의 지금 두 개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 네모와 초록색 세모가 있죠.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겠죠. 분류를 할 거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너는 1번 클래스, 너는 2번 클래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다 모으기 전까지는 도대체 요 영역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지 양이 너무 작다면 요 분류할 수 있는 요 라인이 우리가 잘못 그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도 많지 않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준지도 학습입니다. 즉 소량의 라벨이 있는 데이터, 지도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 라벨이 붙은 요게 그룹 2번이다, 그룹 1번이다라는 그 라벨이 소량만 있고 비슷한 데이터긴 하지만 다량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있는 건 라벨이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 점으로 쭉 켜진 동그라미는 아직 라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직 우리가 손으로 라벨링을 다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류면을 잘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준지도 학습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이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마킹해 나가고 라벨을 해 나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규모 있는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 라벨을 전부 다 찾아내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찾아내고 그 찾아진 이 데이터들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분류면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는 어떤 클래스다, 강아지다, 고양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준지도 학습입니다. 즉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긴 모았어. 근데 그들 중에 라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량의 라벨이 있을 경우에 학습하는 방법을 준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라벨을 찍지 않아도 그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준지도 학습법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웹 크롤링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모은다. 솔직히 웹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매 시시각각 많이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매번 다 모아서 또 학습하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번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장, 수억 장이 훨씬 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웹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새롭게 매번 학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라벨이 잘 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링 비용을 절감하고 이 방법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어떤 특정한 웹 크롤링처럼 매일매일 생산되는 기존의 데이터가 좀 있고 라벨이 있지만 매일 새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학습할 때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준지도 학습 방법들이 있어서 다 디테일한 알고리즘을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라벨이 조금 되어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많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준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학습법은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특이하죠. 이 자기지도라는 말은 뭐냐면 지도를 하긴 해. 그러니까 라벨이 있긴 있지만 그 데이터 자체에서 알아서 라벨을 생성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킹을 라벨을 만들지 않더라도 알아서 방금처럼 이렇게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특정한 특성을 뽑아내는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모델이란 건 아까 그 분류면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을 만든 뒤에 약간 라벨이 있는 소수 규모의 데이터셋으로 매핑을 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보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라벨을 한 데이터셋은 많지 않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객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벨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잘 되어져 있는 아까 예를 들었던 강아지, 고양이는 이미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데이터셋으로 얻어진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의 특징만 가져와서 그거를 기존에 잘 학습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미 왜냐하면 이 모델에 대한 분류라는 게 서로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객체와 B라는 객체를 바로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른 C라는 객체와 D라는 객체의 이 분류하는 이 분류면에 대한 이 분류를 하는 특성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기존의 라벨이 잘 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 분류면을 잘 찾고 이 분류면을 찾았던 이 분류에 대한 특성을 활용을 해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대충의 특성을 뽑고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잘 재련된 분류기로 라벨이 없는 데이터도 잘 분류해서 학습을 해낼 수 있는 기법이 자기 지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서 생성한 라벨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 구조와 패턴을 잘 기존에 있는 학습을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기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뽑고 기존에 잘 되어져 있는 우리가 라벨이 잘 붙여져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된 학습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퍼를 해서 요 분류가 되지 않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기법을 자기지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도 마찬가지로 이미 구분이 잘 되어져 있지 않은 새로 찍혀져서 공급되어지는 이미지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소셜 미디어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자체에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미 잘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도 우리가 새로 보는 객체라든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객체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똑같은 핸드폰이더라도 매번 모양이 바뀌고 형태가 바뀐다거나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어떤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요즘은 이미지가 워낙 그 디자인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카메라를 할지라도 형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게 새로 들어온 라벨들을 우리가 자기지도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또 그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그런 비용을 많이 줄이고 데이터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습법은 약지도 학습입니다.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보통 조금 우리가 외형을 딴다고 하죠. 우리 보통 그 사람 방송계에 보면 뒤에 이렇게 그 파란색이라든 초록색 천 같은 걸 해놓고 우리가 사람만 앞에 잘 따내잖아요. 우리가 특정한 그 우리 온라인 미팅 할 때도 사람만 보이게 한다거나 주변에 이렇게 흐리게 만든다거나 그런 그 우리가 줌 온라인 미팅 생긴 줌과 같은 온라인 미팅 그 플랫폼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만 이렇게 나타나게 뒤에는 없애잖아요. 배경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 보통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적용할 때 이런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뭐 야드에 이렇게 소가 있는데 픽셀 하나하나 자유주행하다시피 아까 요 영역은 하늘이고 요 영역은 틀이고 요 영역은 소고 여기는 글래스다라는 걸 픽셀 하나씩 마킹을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데이터에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하지만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한 픽셀 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픽셀 하나하나 우리가 얘는 하늘이야 얘는 틀이야 라고 라벨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한 장의 이미지지만 요걸 학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원래는 중간처럼 이 중간에 이미지 중앙에 있는 이미지처럼 픽셀화는 아니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언제 이거를 다 라벨링하고 있냐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지도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라인만 그으면 이렇게 스카이면 스카이, 뭐 카우면 카우 이런 식으로 라인만 그으면 요 영역과 비슷한 애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이미지처럼 같은 픽셀로 만들어서 라벨링을 붙여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라인만 긋더라도 요 지도 학습이긴 한데 간단하게 심플한 정보만 우리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약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제한된 양의 라벨이 붙은 데이터와 많은 라벨이 있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 라벨 정보를 주면 그 간단한 라벨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약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도 학습이 제일 좋긴 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라벨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라벨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비용을 절감하는 학습 방법을 약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이 라인에 해당하는 요 색상 하늘색이죠. 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애들은 전부 다 하늘색으로 이렇게 스카이식으로 매핑을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얻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더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줄만 쓱쓱쓱쓱 그어주기만 한다면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우리가 약지도 학습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웹크롤링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직접 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당 라벨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라벨링을 하더라도 학습이 지도학습처럼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약지도학습이라고 부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거나 뭐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는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거 라인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이미지더라 어떤 객체더라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로샷입니다. 말대로 제로샷 우리가 한 방에 학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로샷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했잖아요. 이거는 학습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예측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잘 볼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얼룩말 지브라죠. 지브라에 대해서 이런 이 이미지에 대한 패턴을 뽑습니다. 무슨 패턴이냐? 스트라이프 있네. 뭐 색상은 오렌지가 아니네. 후브스가 있네.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추출을 해내고 또 다른 이런 여우 데이터죠. 이런 폭스 데이터에서도 스트라이프는 없고 오렌지 색상이고 후브스는 없고 이런 어떤 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특징 정보들을 뽑아냅니다. 이런 특징들을 뽑아내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특징들을 잘 뽑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요. 이미지를 봤더니 무늬가 있네. 여기를 봤더니 이 개체는 오렌지 색상이네.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학습 모델을 만드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호랑이에 대해서 보면 호랑이는 색상은 대부분 다 오렌지 색상을 띠고 줄무늬가 있잖아요. 우리 얼룩말처럼.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 특징을 뽑는 모델을 통해서 특징을 뽑습니다. 이미지를 봤더니 스트라이프 있네, 줄무늬가 있네, 색상은 오렌지네, 옷은 되게 낮네, 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요 방금 여기서 만들어낸 모델을 여기에 적용시켜 특징을 뽑았더니 이 이미지는 스트라이프도 있어, 색상도 오렌지야.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있는 정보들 활용을 하는 거죠. 스트라이프도 있고 오렌지 색상에 해당하는 동물은 뭐지? 얘는 타이거구나, 호랑이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방법을 제로샷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이 호랑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동물들의 특징 정보들을 학습을 해서 만든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들에 대한 이 정보들을 추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그 동물들에 대한 개체를 예측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 즉, 우리가 사전에 학습된 특징들을 뽑아서 잘 조합을 했더니 우리가 굳이 기존에 있는 이런 데이터 동물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는 어떤 동물이다라고 예측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제로샷 학습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지 자체는 지도 학습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특징들을 잘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된 모델들을 잘 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류의 클래스도 출원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더라. 그런 거죠. 여기서는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동물이 나온다거나 새로운 곤충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물이라든지 새로운 동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자연 이미지 분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클래스도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퓨샷입니다. 말대로 퓨라는 말은 약간 소수 이런 의미죠.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 라벨링을 하기는 쉽지 않아.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작게 있고 우리가 이 데이터가 아직 뭔지 몰라. 이런 경우에 학습하는 방법을 퓨샷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소수의 예제만으로 새로운 어떤 특정한 작업들을 학습해내는 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좀 작더라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어떤 분류라는 작업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학습 방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기존에 트레이닝 셋이 있어요. 아래와 같이. 그래서 이런 허스키 개라든지 코끼리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와요. 이런 쿼리로서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학습 데이터는 이런 토끼 이미지가 없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몇 장은 있어. 이 표시 몇 장은 있는데 그러면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 서포트 셋이라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쿼리의 이 어떤 새로운 분류기에 몇 장밖에 없는 이 이미지에 얘를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지는 얘로 던져줬던 얘는 도대체 이 트레이닝 셋에 있는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서포트 셋에 있는 폭스냐, 스쿼럴이냐, 햄스터냐, 이런 비버냐, 레빗이냐 이런 것들로 분류해내는 걸 얘기합니다. 기존의 방법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기존의 트레이닝 셋을 사용해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 소수의 예제만으로 이 트레이닝 셋 모델을 적용을 시켜서 새로 들어온 인풋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는 학습 방법이 퓨샷 학습이다. 즉 예제가 아주 적더라도 기존에 있는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쿼리에 대한 새로운 인풋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더라라는 게 퓨샷 학습입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 우리가 의료용 상에도 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새로운 질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얻었지만 도대체 이 질병은 뭔 거야? 얘는 무슨 병이 생긴 거야? 라고 분류를 할 때 기존의 뭐 특정한 암도 A, B, C, D, E, F, G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 B, C, D로 학습한 암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얘는 무슨 암에 속하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암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 암은 희귀암이라서 몇 장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 이미지는 희귀암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학습 방법을 우리가 퓨샷 학습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소량의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습 방법은 연합 학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생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야 돼요. 이 수많은 데이터들 다 수많은 하드디스크에 복사를 해서 한 곳의 서버에 가져와야만 우리가 학습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학습 장비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모았어 데이터를 미국에서도 모아, 저기 영국에서도 모아. 이게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왔는데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려고 해서 했더니 하나의 서버에 모아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로 전송하고자 하니 이게 뭐 기가급도 아니고 테라급, 뭐 페타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언제 복사해 오냐? 그럼 데이터를 결국은 들고 이 하드디스크에 수많은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그 하드디스크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진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 하는 방법이 연합학습입니다. 즉 중앙의 서버의 데이터를 모으지 않더라도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사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데이터를 가져와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프라이버시가 높은 이미지야. 뭐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밝힐 수 없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복사할 수가 없잖아 아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방법이 연합학습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이 있을 때는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놓고 학습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정한 데이터를 나눈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임의의 데이터 크기만큼 데이터를 순서대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한 곳에 굳이 모을 필요가 없겠네. 지금 당장은 100개 중에 그러니까 총 데이터가 100개다. 그럼 100개 중에 10개만 모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당장은 우리가 다 복사해오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 10개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 복잡한 과정들을 미리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다 수정을 하게 됐죠. 그러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고 그 데이터 원본을 볼 필요도 없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멀리 있는 그것도 다 필요하지 않고 임의의 데이터만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로 그렇게 모은 다음에 임의의 배치 데이터만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학습하기 전에 네트워크로 모두 전송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배치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연합학습입니다. 즉 그래서 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디바이스 각각들에서 데이터를 조금만 가져와서 서버에서는 순차적으로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연합학습이라고 한다. 즉 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버시가 되게 높은 이미지, 이런 데이터들은 굳이 복사할 필요 없이 그 데이터들 미리 잘 정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넘겨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만약 예를 들어 색상만 뽑는다 그럼 굳이 이미지 전체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이미지 색상 정보만 뽑아서 빨간색이다 그럼 레드 값이 높은 색상 정보만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될 겁니다. 즉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각 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라든지, 왜냐하면 병원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위치에 모을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연합학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높고 한꺼번에 모을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학습입니다. 이거는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서버가 연산 능력이 조금 낮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를 쓰더라도 단기간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분리면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정된 이런 우리가 그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들이 있는데 한 대만에 학습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렇지 않구나. 연산은 각각 어차피 따로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데이터 학습도 전부 따로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으지 말고 각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나눈 다음에 그 기계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 B에서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 그럼 학습된 중간 모델에 대한 결과물만 하나로 모아서 합치면 되겠죠. 즉 여러 GPU라든지 나누어진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각각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게 만들고 그 학습을 각각 따로 동시에 하고 있어요. 시간도 단축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학습된 결과를 모아서 하나의 곳으로 모아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지가 좀 힘들겠지만 데이터 A를 가지고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B에서도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C에서도 학습을 시킨 요 데이터 모델만 요 위치로 가져와서 합치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이거를 분산 데이터로 보내고 다시 그 데이터를 합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굳이 아주 연산 능력이 높은 서버에서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분산된 곳에서 학습을 하고 모으고 다시 퍼뜨리고 하는 학습 방법 우리가 분산 학습이라고 한다. 즉 만약에 나는 당장 우리 기관에서는 엄청 몇십억 몇백억 하는 이런 서버를 할 수가 없어, 구매할 수 없다면 물론 아주 작은 연산 능력을 가지는 낮은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겠지만 적당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들을 잘 모아서 이걸 분산 학습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비싸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전이학습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좀 비슷한데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개체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기존에 있는 이런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한 딥러닝의 모델을 봤더니 A 학습한 방법과 B 학습하는 이 학습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서로 비슷해요. 뭐 숫자는 완전 다르더라도 패턴은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즉 이 분류하는 면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분류하는 형태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때 이게 2차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1차원으로 뭐 여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잘 봤더니 얘는 이런 분류 형상을 가지고 있네. 근데 데이터의 위치나 형태 때문에 데이터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분류하는 면은 비슷하네.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전이 학습 즉 기존에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이 파라미터들을 그냥 모두 처음부터 다 학습을 하지 말고 이 학습 데이터는 모델 사전에 주는 거죠. 너 일단 학습을 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가지 말고 A부터 Z까지 하지 말고 내가 한 F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던져줄 테니까 F 파라미터 값을 기준부터 학습을 해. 그럼 너가 빨리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그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에다 학습을 시작하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 학습된 모델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에 맞게 약간 파라미터들 값을 미세조정 좀 함으로 인해서 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전이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번 잘 학습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전이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실제 성능도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아주 개론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 외로 우리가 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아무리 모으더라도 사람이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수많은 데이터를 찍더라도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없겠죠. 신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그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는 아무래도 기존과는 비슷한 데이터가 있는 확률이 높지만 다른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만들어 더 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증강이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앵무새처럼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색상도 바꾸고 밝기도 바꾸고 형태도 바꾸고 이렇게 블러링하기도 하고 뭉개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많이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를 막 혼합을 해요. 이렇게 조합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붙여넣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법들을 대규모 증강 기법이라고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 데이터가 아까 그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었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데이터셋의 양을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무조건 좋습니다. 학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르거나 붙이거나 흘리거나 서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늘려나가는 기법을 우리가 뭐 데이터 이미지 증강, 뭐 대규모 증강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껏 말씀드렸죠.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것이냐, 저장할 것이냐. 이게 이미지라는 게 워낙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니까 활용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불러와서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복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학습할 때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클라우드 뭐 스토리지 기법들이라든지 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뭐 데이터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뭐 속도가 빠르다거나 뭐 아니면 데이터를 인덱싱을 잘하거나 이런 기법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논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배치 처리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학습을 시키려면 보통 우리가 뭐 그 GPU의 D램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PU에 있는 램의 데이터를 올려야만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연합학습이나 뭐 이렇게 분산학습처럼 그래서 배치 처리를 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임의의 개수로 데이터를 나눈 뒤에 이 배치 사이즈만큼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배치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나눌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학습 한꺼번에 데이터를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을 했다는 게 증명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대규모 배치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알고리즘적인 대한 얘기인데 이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다 보면 너무 그 데이터셋에 이렇게 과하게 잘 분류하는 면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과적합, 과잉적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알고리즘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무 과하게 그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셋에서만 잘 분류하는 면을 찾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이런 정교화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알고리즘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모아진 데이터셋에만 디펜던트하게 학습을 하지 않도록 너무 과하게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정교화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과적합을 피하기 위한 기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의 모든 데이터셋을 다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 분류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엔 새로운 데이터셋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만 너무 디펜던트하게 학습을 하다 보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맞는 기법들을 우리가 정교학 기법이라고 하더라.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알고리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지란 뭐고, 컴퓨터 비전이란 뭐고,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수많은 빅데이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잘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한번 봤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하나의 연구 분야를 얘기를 할 거고, 그 이미지 데이터들은 방대하고 많은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크기의 양의 이런 데이터, 대규모 이미지들을 어떻게 이 빅데이터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뭐 자기지도학습, 뭐 데이터를 우리가 다 라벨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미 약지도학습, 그래서 뭐 제로샷, 뭐 퓨샷,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없으니 연합 학습을 하고 분산 학습을 하고 기존에 있는 모델을 잘 활용을 해서 빨리 학습을 하고 이런 기법들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는 이런 빅데이터, 이미지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대규모 이미지 셋들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는 여러 가지 수많은 기법들을 활용하면 될 거고, 여러분들의 혹시나 뭐 이미지 데이터 학습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습법들 중에 가장 잘 맞는 학습 기법을 활용하시도록 하셔서 우리가 아주 앞으로 중요한 이미지와 비디오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목적에 맞는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이 대규모 이미지셋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얘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